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철학, 문학, 윤리학이 수천 년간 반복해온 질문이다. 이 시간에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이 남긴 어록과 어휘를 통해 인간의 본성, 위치, 덕성의 문제를 살핀다. 공자와 맹자의 인개념, 플라톤, 파스칼, 칸트의 인간정해, 그리고 소포클레스, 고리키, 차플린의 시선을 교차하며 인간이라는 존재를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동양 사상이 인간의 덕성을 어떤 언어로 포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논어 자로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강이 목늙은인, 강은 덕성이 견고하여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는 성행이 진박하여 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하고 목은 성행이 박중함으로 미미한 것을 삼가고 늘은 말이 지둔하여 묵중함으로 이 두 인에 가깝다. 공자가 정의한 이 문장에는 강, 의, 목, 누리라는 네 가지 기질이 등장한다. 강은 굳셈, 의는 용맹, 목은 소박함, 누른 말을 아낍니다. 공자는 이 네 가지가 인에 가깝다고 했다. 인에 이른다가 아니라 가깝다고 표현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이란 단박에 달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접근해가는 방향성으로 제시된 것이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성은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 수양의 과정 안에 놓인다는 관점이 여기서 도출된다. 같은 논어에서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인간의 태도를 구체적인 문답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사마우가 인을 물었다.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인자는 말함을 어려워한다. 사마우가 다시 물었다. 말함을 어려워하면 인이라 이르리까? 공자가 답했다. 행함이 어려우니 어찌 말함에 있어서 한하랴. 이 문답에서 공자는 인의 기준을 언어가 아닌 행위에 두고 있다. 말이 신중한 이유는 말이 행동보다 쉽기 때문이고 행동이 어렵기 때문에 말도 따라서 무거워진다는 논리다. 인간의 덕성은 말의 수준이 아니라 행위의 수준에서 가늠된다는 것이 공자의 일관된 입장이다. 맹자는 인의 힘을 자연의 비유로 설명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이 불인에 이기는 것은 물이 불에 이김과 같다. 불은 강렬하고 즉각적이다. 그러나 물은 끝내 불을 끈다. 맹자가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인의 궁극적 우위다. 다만 맹자는 이 명제에 단서를 달았다. 작은 물 한 잔으로 수레에 가득 실린 장작불을 끄려 하면 불이 이긴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이 불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인이 지더라도 그것은 인의 패배가 아니라 인의 양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인간의 윤리적 가능성이 원리적으로는 열려있되 그것의 현실적 실현은 지속적 축적을 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양의 사유로 시선을 옮기면 인간을 우주 안에 위치시키는 방식이 달라진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신기한 것은 많다. 그러나 인간만큼 신기한 것은 없다. 이 문장은 경탄이 아니라 선언이다. 소포클레스가 살던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자연과 신에 비해 인간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했다. 그 맥락에서 이 선언은 파격적이다. 인간이야말로 탐구해야 할 가장 복잡하고 고유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이 짧은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다. 같은 방향의 주장이 18세기 영국 시인 포프의 인간론에도 나타난다. 포프는 이렇게 썼다. 신의 수수께끼를 푸는 따위로 엄청나게 각하지 말라. 인간의 올바른 연구과제는 인간인 것이다. 신학적 논쟁보다 인간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과제라는 주장이다. 포프가 말하는 인간 연구는 자기 인식의 문제다. 인간은 신이 아니며 그렇기에 신을 해명하려는 시도보다 인간 자신의 조건과 한계를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 철학의 올바른 출발점이라는 논리가 그 안에 깔려 있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인간의 일에 대한 비교적 냉정한 평가를 남겼다. 인간의 일은 무엇이건 큰 심노에 값하지 않는다. 심노는 마음의 수고, 즉 깊은 고뇌와 노력을 가리킨다. 플라톤은 인간사의 그 어떤 일도 극도의 심적 소모를 정당화할 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이데아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플라톤의 철학적 거리두기다. 인간의 일은 불완전하고 잠정적이다.
그 불완전함에 전부를 쏟아붓는 것은 철학적으로 비례 감각을 잃은 상태라는 것이 플라톤의 시선이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위치를 두 방향에서 기술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썼다. 인간은 신과 악마와의 사이에 부유한다. 두 문장은 같은 구조를 갖는다. 인간은 양극단 사이의 중간에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 수직적 위계를 서술한다면 두 번째 문장은 가치론적 혼란을 서술한다. 신과 동물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 인간의 이중적 본성을 가리키고 신과 악마 사이를 부유하는 것은 그 이중성이 고정되지 않고 항상 흔들린다는 점을 강조한다. 파스칼에게 인간은 위치가 불안정한 존재다. 칸트는 인간학에서 인간 본성의 선악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칸트는 이렇게 썼다. 인간은 본성상 선인가 악인가 혹은 상선상악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간을 교육하는 솜씨 여하에 달려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인류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다. 칸트의 논증은 이렇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기만 하다면 인류라는 집합적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류가 고유한 성격을 지닌 종이라면 그 성격에는 선을 향한 방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은 그 방향성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칸트는 인간 본성의 가소성을 전제하되 그 가소성이 완전한 자의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러시아 작가 고리키는 희곡 밑바닥에서 인간의 중심성을 선언적으로 표현했다. 모든 것이 인간 속에 있다.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은 인간 중심주의의 언명이다. 사회 최하층의 인물들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이 선언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인간도 모든 가치의 중심이라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이 사회적 위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차플린은 자서전에서 인간의 심리적 적응력에 주목했다. 인간에게는 증오나 불안을 잊어버리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 문장은 낙관론이 아니다. 인간이 가진 망각의 기제에 대한 관찰이다. 증오와 불안은 인간에게 실제하는 감정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에 영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이 성질이 인간을 때로는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차플린의 이 발언은 인간의 정서적 구조에 대한 냉정한 해부다.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이 인간에 대해 내린 정의는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 공자와 맹자는 인간을 덕성의 수양을 통해 인에 다가가는 존재로 보았고 파스칼은 신과 악마 사이를 부여하는 불안정한 존재로 기술했으며 칸트는 교육을 통해 본성의 방향성이 실현되는 존재로 분석했다. 고리케의 언명이 이 모든 논의의 공통된 존재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다. 모든 것이 인간 속에 있다.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탐구는 결국 인간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지닌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인간을 수양의 도정에 놓인 존재로 또 신과 악마 사이를 부유하는 불안정한 존재로 그려낸 것은 모두 인간의 한 측면을 정직하게 비춘 통찰이다. 성경은 그 통찰이 가리키는 궁극의 자리를 인간이 아닌 인간을 지으신 분에게서 찾는다. 창세기 한 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의 존엄이 스스로 쌓아올린 덕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를 빚으신 분의 형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니 불충분에 패배할 때에도 인간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탐구는 인간 자신으로 돌아오는 듯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그 끝은 인간을 부르신 분에게로 향한다.